총선 특집 물뚝심송의 정당사. 안녕하십니까, 물뚝심송입니다. 총선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물뚝심송의 정당사 5부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리는 말씀 듣고 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 94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대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44 941 국민 대리운전. 의리 1544 941 국민 대리운전.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예, 총선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물뚝심송의 정당사, 어느덧 5부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홍승아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방송 진행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빈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셨군요. 눈치셨어요? 예, 이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면서 생각보다 약간 좀 내용이 넘치고 있긴 한데 오늘도 공화당 이야기를 마저 하고 시간 되는 대로 이제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재건당 얘기까지는 했었잖아요. 네네, 재건. 그 재건. 당 이름은 재건당이 뭐야, 재건당이. 저는 넉마하시고 그런 분들도 재건대라는 재건대, 그 말이. 예. 그때는 사회 각지의 재건이란 말이 넘쳐나던 시대니까 시대의 키워드였던 거죠. 나중에 전두환 때는 정의가 키워드가 사회정의 구현 이게 키워드였듯이 그것도 그대로 베낀 겁니다. 키워드 하나를 굉장히 반복해서 주입을 하는 거. 정의사회 구현. 네, 정의사회 구현. 전혀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도 꽉 박혀 있잖아요. 정의사회 구현. 그렇죠. 예. 그 일정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일단 61년도에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62년 12월경에 창당을 준비해서 63년 1월 5일에 김종필이 재건당을 창당하게 되고요. 65년 1월 5일에 김종필이 예편하는 날이고요. 1월 10일에 재건당이라는 당을 만듭니다. 김종필도 원래 영관 출신이었는데 별 하나씩 멋대로 달고 구데타 보너스, 구데타 특별 이렇게 버전업 이런 거죠. 점잖게 생기셔서 왜 그러셨을까? 그게 영관으로 예편하는 거하고 별로 예편하는 거 완전히 다르니까 일종의 보너스죠, 보너스. 근데 국가재건 최고회의 명령으로 정치활동 금지법이라는 게 발효 중이어서 다른 정치인들은 다 정당 다 해산당하고 그 정치활동을 전혀 못하던 시대였는데 자기들끼리 당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하니까 묵살됐죠, 당연히. 이때 재건당에 이제 영입된 끌어들인 사람들이 대략 이제 자유당 출신들도 일부 들어올 수밖에 없죠. 정치인이라는 게 5.16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이 다 정치인이 아니니까 정치인이 부족하죠. 끌어들이는 거죠. 자유당 출신 끌어들이고 전전 시간에 얘기 나왔던 대한국민당 네. 출신의 윤치영 이런 사람이 들어왔고 좀 특이한 사람으로서 일제 때 법조인 생활했던 정구영 씨가 들어옵니다. 이건 좀 화제가 됐었어요, 그때. 일제 때 법조인을 했다는 게 조금. 나중에 정구영 씨는 또 자세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재건당이
63년 2월 26일 바로 금방이죠. 민주공화당이 창당됨과 동시에 해산되었으니까 공화당 창당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만들었다가 재건당 이 재건이란 말을 그렇게 오래 쓰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좀 어딘가에 보여주기에 창피하지 않은 그런 이름을 골랐겠죠. 그래서 민주공화당이란 말은 나쁘지 않아요. 괜찮죠. 그동안 나온 정당 이름 그렇죠. 중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당이다. 뭐 민주라는 말과 공화라는 말을 같이 쓴 게 좀 약간 이제 좀 독식하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민주공화당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다음부터 다 공화당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초대 총재가 아까 얘기했던 정구영 씨가 됐고요. 당 의장인 김정열. 나중에 박정희 암살 그러니까 79년 10월 26일에 암살당하고 10월 27일 그 다음 해 80년 10월 27일에 당이 해산될 때까지 17년 동안 그 집권 여당의 역할을 하게 되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당 이름 안 바꾸고 가장 오래간 그러네요. 그 이후로도 전무후무한데요. 전무후무한 17년 버틴 당이 없어요. 그렇게 당을 만들어 놓고 박정희는 서서히 8월 달에 예편을 하게 되고요. 이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민간인 정권을 민간에 이양하기 위해서 스스로 민간인이 된 거죠. 민간인 신분을 바꾸고 자신이 이제 민간인이 되어서 이제 정권을 이어받았으니까 이제 그 권력의 맛이죠. 권력의 맛. 참 치밀한데요. 치밀하게 진행이 됩니다. 예편하자마자 박정희는 공화당의 총재 겸 대선 후보가 되고요. 그 대선에 나가서 당연히 당선이 되죠. 그린 6대 대선, 7대 대선까지 계속 박정희 후보가 나갔으니까 3공화국 전체에 걸쳐서 집권 여당이 공화당이었습니다. 3공화국 넘어서 이제 그 유신 시대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제4공화국인데 그 제4공화국이라고 잘 안 부르고 별 의미가 없죠. 구별하는. 그 공화국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거죠. 유신 국가였어요. 유신 체제. 그리고 72년 10월에 유신이 그렇게 선포되면서 그 이후에는 그 공화당이 단독으로 여당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유신정우회라는 정체불명의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무슨 위성 정당 같은 건가요? 제2여당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당의 역할을 분산을 해요. 근데 이게 좀 독특합니다. 정당사적인 관점에서 정당사 이야기를 할 땐 이걸 좀 꼭 지적을 해야 돼요. 어차피 공화당 역시 그 박정희 정권을 위해서 박정희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러리 역할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공화당은 몇 가지 역사적인 업적을 남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적 규모를 가진 대중정당이었다라는 겁니다. 공과 과 면에서 지금 공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 형식적인 공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예. 자유당에서 처음 시작되긴 했지만 그 자유당에서 공천제도를 처음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공천제도를 확실하게 완비한 공천 심사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걸 다 준비한 정당이 공화당이었고, 전국의 지구당을 다 건설했고요. 그 지구당 조직이 다 모여서 각자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됐고, 지구당별 당원 관리가 시작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대적인 대중정당은 공화당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새는 이렇게 이제 형식적으로 예. 갖췄고, 근데 내용은 집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런 장치였던 거죠. 내용이야 그렇죠. 그 과거의 야당들도 민주당이나 뭐 이런 당들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조직을 할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해방 직후에는 정당이라고 해봐야 사실 유명한 정치인 그때 말로는 정객이라고 그러죠. 정객. 그 정객들과 그의 지지자들이 모인 당시 용어로 이제 구락부 같은 개념이었어요. 동호회 같은 클럽 같은 개념이었고, 뭐 조직이 이렇게 완비된 게 없습니다. 뭐 대의원 체제가 있고 의사결정 과정은 어떻고 이렇게 당원 당규가 확실히 구비되고 뭐 이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각자 부분적으로 노력은 했었지만 이렇게 총괄적으로 완성시킨 정당이 그때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매번 이승만하고 싸우느라 바빴고, 막 4.19 직후에 또 정권 인수하느라 바빴고, 막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짜임새 있는 조직을 못 만든 거죠. 근데 공화당이 왜 이렇게 짜임새 있는 조직을 만들게 되었는가? 군사문화의 잔재라고 보는 거죠. 저도 방금 그 생각을 했어요. 박정희는 그렇게 느슨하고 막 이렇게 막 엉성한 조직을 못 보는 거예요. 야, 이거 다 룰 만들고 규정 만들고 규정에 따라 조직 확충해. 그리고 그 조직원들 다 포섭해서 확보해. 그 전국 뭐 농촌의 시골의 뭐 이장 면장들은 다 공화당원이에요. 저도 그런 거 드라마에서 봤던 생각나요. 공화당원. 이렇게 완장 차고 다니고 공화당 공화 써 있고 막 모자에 공화 써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그때부터 완장 문화가. 네. 그리고 그 사람들 맨입으로 안 합니다. 돈 주죠. 그 돈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각 지역별로 유지들이 저 공화당 활동이 필요한데 활동 경비 좀 내세요. 그러면 돈 내고.
뭐 이런 그 당에 헌금 내는 것도 이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 자리 하려면은 돈 내고 자리를 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그 돈 내던 그 지주들이 자기가 직접 정치를 한다고 뛰어들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게 되면 또 거액의 공천헌금을 받고 뭐 이런 우리나라 정당 문화의 상당 부분을 만들어낸 정당이에요. 그러네요. 지금까지도 그 전통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살아 있어요. 지금도 다 그대로인 것 좋건 같은데. 나쁘건 좋건 나쁘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근대식 최신 뭐 신식 정당이 처음 만들어진 거죠. 그런 게 있고요. 그게 이제 어떤 민주적인 정당들이 민주적인 개념을 가진 정치인들이 만든 정당들이 왜 그런 어떤 형식적인 구조를 완비하지 못했는가? 그거에 분명히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 공화당은 박정희라는 아주 거대한 권력이 뒤에 배경을 받쳐주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런 조직을 갖출 수 있었고 군대 일사불란함을 일사불란하게 갖추는 거고 그 사이에 뭐 부작용도 많았겠지만 다 그냥 위협적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근데 민주적인 조직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조직을 갖추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늘 너무 민주적이라서 이렇게 싸우나 보죠. 그래서 이제 민주적인 정당이라는 말이 진짜 좀 약간 그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콩가루 정당이라는 것과 맥이 통해요. 다들 지멋대로 놓으니까 맨날 뻑하면 저 탈당하고 짐 싸고 집 싸고 뭐 분당하고 뭐 맨날 또 그러다 급하면 또 합치고 뭐 그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때 우리 사회가 이렇게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그게 뭐냐 앞뒤 구조도 없고 앞뒤도 안 맞고 그런 정당한테 어떻게 정권을 주냐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민주주의는 좀 약간 난해하고 복잡하고 그 혼란스럽고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여기서 저도 좀 생각이 복잡해지네요. 예, 이런 또 복잡한 획일화가 문제입니다. 또 어찌 보면은 한쪽을 한 일가를 이룰 때는 또 편리한 제도이기도 하고요. 예. 어쨌든 공화당이 그런 그 형식적인 조직을 완비하자 그 뒤에 생기는 야당들도 그 조직의 형태를 그대로 따다가 비슷하게 만듭니다. 물론 돈이 훨씬 없죠. 그래서 군데군데 많이 빵꾸 나고 이빨이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화당이 박정희 정권 내내 계속 진짜 정권의 신여가 돼서 거수기 역할만 했느냐. 한 번도 개긴 적이 없느냐. 있어요. 그 무서운 박정희한테 네, 그 개긴 적도 있어요. 뭐 그 유명한 사건들 많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4.8 항명 사건이라는 건데 이 항명이 무슨 뭐 식물 종의 학술적 명칭이 학명이 아니고 항명 명령에 거부한다 이런 뜻이야. 항명이에요. 그런 용자들이 있었다는 있었어. 말씀이시죠. 대단한 거죠. 뭐 저 기분 심기에 거슬리면 끌려가서 뚫겨 맞던 시절에. 그땐 정말 두드려 네. 맞았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응. 항명하고 두들겨 맞아요. 이 사람들도. 그 항명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초대 대표 정구영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죠. 무려 1894년생입니다. 갑신정변, 갑오경장 그때 그런 시절이죠. 예. 그 19세기 말에 태어나서 그 충북 옥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게 유경수 여사하고 같은 고향이네요. 그러네요. 예. 1919년에 경성 법률전수학교를 졸업했으니까 3.1운동 당시 이 법률학교를 나온 거죠. 일제 초기 아주 초기의 법률 엘리트입니다. 일제 치하 1920년대 검사 생활을 하다가 그때 이제 조선인들은 바로 검사가 안 되죠. 무슨 검사 보호 뭐 이런 거 하다가 그러니까 검사로 20년대 이제 검사 생활을 몇 년 하다가 25년부터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합니다. 대단한데 일제치하에서. 일제치하에서 조선인이 변호사를 했다는 건 대단한 거죠. 엄청난 엘리트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해방 이후 59년에 대한변협 회장을 역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조계의 어떤 역사와 같은 사람인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그 쿠데타 세력에 동조를 해서 합류했다. 당시에도 뉴스거리였던 거죠. 어떤 정당성 확보를 위한 그렇죠. 인물이었을까요? 뭔가를 보장을 한 거죠. 공화당을 만드는데 그 정권은 뭐 내가 대통령을 하겠지만 국회 정당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정당은 당신들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영입을 했겠죠. 그래도 이 아버님은 최소한 모양새는 갖추시려고 노력은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따님과 달리. 그 초창기에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초창기 그러니까 60년대 초중반 뭐 중반까지도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문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겸손해요. 나는 이러이러하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뭐가 잘 안 돼서 대단히 송구하지만 이런 조치를 취한다.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군인답지 않게. 예, 군인답지 않게 잘 씁니다. 그러니까 담화문 읽어보면은 이 독재자 박정희 같지는 않은데 뭐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여론을 의식하는 거죠. 왜? 이승만이 여론 때문에 한 방에 훅 가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권을 하자마자 막 민심 선무 공작을 막 하던 것처럼
이 말 한마디도 굉장히 조심하고 사람들 데려올 때도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차츰차츰 지나서 자기가 정권이 안정될수록 태도가 바뀌는 거죠. 그건 권력의 속성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 변화의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는 것도 그 역사 공부하는 그 맛이 있는 거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초창기에 막 그 담화문 발표하는 거 보면서 과연 이게 박정희가 쓴 것인가? 박정희가 한 얘기인가? 저도 그 놀랄 박근혜 정도예요. 대통령의 담화문을 보면서 늘 깜짝 놀래요. 이해가 안 돼서. 그거는 누구나 놀라죠. 아, 번역기가 필요하네요. 막 그러면서. 예. 박정희 그러니까 그 정구영이 초대 총재를 그러니까 공화당의 초대 총재를 맡았다는 것 자체가 당시에 화제가 될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5대 6대 대통령을 박정희가 하고 7대 대통령 선거에 또 출마하기 위해서 드디어 삼선 개헌을 또 하는 거죠. 삼선 정말들 예. 좋아하죠. 저 방송 녹음 끝나고 그 삼선 짜장면이라던가 저희도 삼선. 삼선으로 한번 달려보죠. 삼선 개헌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자신의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공화당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반발 세력이 등장합니다. 이승만도 그랬고요. 이승만도 그랬고요. 왜냐? 저 사람이 이제 헌법에 의하면 2번밖에 못하게 돼 있는데 2번 하고 물러나면 다음에 혹시 나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 당연하죠. 내가 2번째 아니냐? 내가 그 뒤를 잇는 거 아니냐? 근데 삼선 개헌을 하겠다 그러면 뭐 이래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불만이 누적되기 시작하고 반발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반발이 등장해봤자 뭐 대놓고 당신 삼선 개헌은 불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죽을 테니까. 게다가 잡혀가서 두드려 패는데요. 그렇죠. 뚜루가 패다가 어떤 사람은 실종되죠. 아, 맞아요. 예. 아니면 저 등산 갔다 실족사 하기도 하고 사고사를 하기도 하고. 반신불수가 된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적 사고를 당하는 거죠. 예. 뭐 그런 게 있어서 대놓고 덤비지 못하고 그때 이제 뭐 폭언이라든가 문교 정책의 실패 문제 때문에 문교부 장관, 지금 치면 교육부 장관이죠. 그 권오병이라는 사람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야당에서 제출이 됩니다. 그 공화당 내 반발 세력이 지금 야당하고 손을 맞춰가지고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켜버리자라고 했는데 박정희는 노발다발을 했죠. 저거 무조건 부결시켜라. 내가 뽑은 장관을 왜 니들이 해임시키냐. 그런데 공화당 내부의 반발 세력이 이걸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그 양반들 잡혀가서 좀 맞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 국회에도 권한이 있고 허섭이가 아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고 삼권 분립이 있는 거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랬는데 박정희가 그냥 넘어갈 리가 없죠. 노발대발하고 의원들이 단체로 제명을 당합니다. 아, 아니 때리는 거가 아니라 제명. 제거해버려.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제명된 사람이 5명. 양순직, 예춘호, 박종태, 김달수, 정태성 이런 사람이 제명되는데 이때 얘기를 꽤 오래 전에 국회의장 하시던 그 이만섭 씨가 회고록에 쓴 게 있었어요. 아, 얼마 전에 작고하신. 예. 그 이만섭 씨의 회고록에 의하면은 자기도 그때 제명될 뻔했는데 그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자기는 국회에서 대놓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 장관이 너무 못했다. 그리고 아직도 반성을 안 하고 있다. 그랬더니 자기도 제명 명단에 들어갔다가 박정희가 그 당신은 그래도 당당하게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당신은 빼주겠다. 그래서 나왔다고. 그건 또 멋진 기준인데 또. 근데 군인 기질이죠. 근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어요.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반대표 찍은 애들은 너무 얄미웠군요. 주도 뒤에서 막 이렇게 한 놈들은 잘라버리고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한 사람이가 너무 봐주겠다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모든 세력의 배후에는 김종필이 있었던 거예요. 후계자. 예, 그러니까 자기가 후계자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2번 대통령하고 물러나게 되면은 그 다음 사람으로 벌써 시중에선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 김대중, 이철승 그리고 김종필. 은근히 야심을 품을 만했네요. 기대가 이렇게 점점 부풀어 오르는데 다시 꺼진 거죠. 근데 김종필은 처신을 잘해요. 또 아닌 척하면서 또 막 붙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정구영도 그냥 그 뭐 장관 해임 결의안 수준이 아니고 삼선 개헌 반대 세력을 주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선 개헌은 너무 심하다. 당신 그만해라. 그러니까 민간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약속도 깨트렸는데 대통령을 벌써 2번이나 했는데 이제 그만하는 게 맞지 않냐. 10년 동안 해먹었으면 됐지. 미운 털 딱 박힐 말을 하셨네. 예, 그때. 그러면서 그때 저것도 반대하죠. 베트남 참전도 반대해버리죠. 그게 1965년이죠, 물뚱님. 그렇죠. 60년대 이제 중반에서 말기로 접어가면서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정구영 씨가 한 얘기가 피 묻은 돈으로 호의호식하느니 깨끗하게 굽는 게 낫다. 이 사람도 나름대로 대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법관 출신인 것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사람들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죠. 삼성기관이 강행이 됩니다. 그 나가서 유신까지 선포해 버리니까 정구영 씨는 74년 1월달에 공화당을 탈당해 버리죠. 그 정계를 떠나버립니다. 이거 말고도 그 4.8 항명 파동 말고도 또 한 번 항명이 또 있는데 그 4.8 항명 파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그랬대요 하고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뒤에서. 그런 사람들 제일 싫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새롭게 또 박정희의 신임을 얻은 4인방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김성곤, 백남옥, 김진만, 길재호 이런 사람들입니다. 얍삽한 사람들이죠. 이름이 약간 이름 가지고 뭐라 하면 안 되죠 참. 근데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실세로 떵떵거리는 70년대 초반에 71년 뭐 이런 때 박정희 정권의 곤혹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터져요. 그 유명한 실미도 사건. 실미도. 예. 그리고 더 충격적인 광주 대단지 사건. 그건 박정희 정권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정도의 큰 사건이었죠. 이런 것 때문에 그 장관 해임 건의안이 무대기로 올라옵니다. 박정희는 또 역시 4인방들에게 그 장관 해임안들을 몽땅 부결시키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이 4인방이 대통령이 자신들을 믿어준다고 과신을 했는지 그때 장관 한 명 오치성 내무장관 해임안을 통과시켜버립니다. 아 심했네요 이분들도. 다른 사람은 다 부결시켜버렸는데 그 왜 그랬냐 하면 4인방의 세력을 그 내무장관이 좀 약간 해코지를 좀 했었대요. 자기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짜는 거야. 문고리 권력도 생각나고. 이 문고리 권력도 다 전통과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네요. 다. 네. 이게 다. 이 역사는 왜 이렇게 반복되는지 그냥 봐주고 넘어갈 줄 알았더니 대통령이 노발대발한 거죠. 진짜 이제 맞을 것 같아요. 왠지 분위기가. 이 4인방과 그의 그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그 동조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20명이 색출돼가지고 중정으로 잡혀가지고. 아. 그래서 막 두들겨 맞고. 그 4인방 중에 한 명인 김성곤이라는 사람, 김성곤 의원은 쌍용 자동차 그 예, 창업주시죠. 맞아요. 예, 그 저 코스염을 아주 멋지게 이겼는데 한쪽 코스염을 다 뽑혔대요. 그 뭐 카이저 수염이라고 하는 예. 거. 그러니까 네 코스염이 자존심이냐 그러면서 그 중정 의원들이 뽑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모욕을 주는 거죠. 물론 고문도 엄청 하고 이 후유증으로 결국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십니다. 그 저는 그 잠깐 자료를 봤더니 예. 이분이 그 이후로 화병으로 집거를 하면서 화병으로 너무 모욕을.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게 다뤘겠느냐. 그러니까 당시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성인이고 또 국회의원인데 데려다가 그 때리고. 거기다 실세였는데 네. 정권의 실세라고 불리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수염을 뽑았다는 건 정말 너무하는 일이잖아요. 그 외에도 뭐 의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저 진보적인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서 온갖 모욕을 다 당했죠. 나중에 뭐 그러니까 뭐 성고문 같은 게 네. 역사가 뭐 어제 오늘 하루 뭐 짧은 시간에 생긴 게 아니고 일제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80년대 후반에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한번 좀 끔찍한 얘기지만 미꾸라지 고문 같은 거 그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우. 제 생각하기도 싫어서. 근데 그런 역사들이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게. 그럼요. 그때 여당 인사도 데려다 이렇게 때렸는데. 그러니까 저 어디 저 이름도 없는 그냥 저 조용한 뭐 저 운동가 한 명 데려다가 그냥 실종사 처리를 시켜버리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여기서 너 하나쯤 죽어나가도 아무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농담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제일 농담이 무서운 뻔히라는 거죠. 예. 그 이후로도 사실 감옥에 잠깐만 갔다 와도 지금까지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저희. 신체적인 후유증도 문제지만 고문의 후유증은 정신을 파괴하기 때문에 네. 정신적인 후유증이 더 크죠. 트라우마는 평생 갑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공화당 내에도 박정희 정권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좀 그게 미약하잖아요. 무슨 때리는데 어떻게? 대놓고 박정희한테 대는 것도 아니고 뭐 장관 회의만 하나 통과시켰다고 잡혀가서 의도맞고 너무 구차한 거죠. 근데 지금보다는 그래도 좀 용기 있는 행동 아니에요? 지금은 이러는 사람도 없잖아요. 저 잠깐 도망갔다가도 바로 오시고. 요즘에는 잘리죠. 한마디 하고 잘리고 한마디 하고 잘리고. 뭐 진영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아예 버리고 나왔잖아요. 다른 당으로 옮겨버리기도 하고. 공화당 내에도 박정희한테 약간씩은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긴 있다. 네. 아주 미약하지만. 그리고 이제 호시탐탐 박정희의 뒤를 노리던 김종필 같은 사람도 있었다. 이분은 근데 절대 야심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놓고.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오히려 이런 식의 짜잘한 항명 사태가 발생하자 사실은 박정희는 그로 인해서 더 국회를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오히려 유신을 가속화한 경향이 있다. 이런 저항을 할 바에야 대차게 해가지고 끝장을 보든가 아니면 내비두는 게 낫지. 그걸 찔끔찔끔 해봐야
박정희 그때부터 저 국회의원 녀석들은 의원 배치 달아주면 뻑하면 개긴다. 아예 그냥 씨를 뽑아 말려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유신을 선포한 이유 중에 저는 이 부분이 꽤 크게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저도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국회를 완전히 무력화하게 해서 만든 조직이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 정체불명의 유정회, 유신정회라는 건데 이게 국민들이 선출한 의원들이 아닌데 의결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석으로 카운트가 돼. 전혀 이건 입법기관도 네. 입법도 아니고 명목상으로는 대통령이 추천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추천을 받아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찬반 표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 반대? 더 무섭죠. 거의 친위 조직이죠. 이게 오리지널 친위 대통령이 조직. 임명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냥. 근데 그 숫자가 전체 의석의 3분의 1이에요. 이 사람들을 일컬어 전국구의원이라고 불렀었어요. 비례대표도 아니고 그냥 뭐 투표는 니들끼리 하고 3분의 1을 일단 대통령이 임명을 해. 그리고 공화당이 또한 나머지 3분의 1 먹고 공화당이 과반 정당이 되는 거죠. 유정회보다 더 많았으니까. 그 야당은 뭘 하는 겁니까? 그래서 뭘 앉아서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야당들은 야 이런 의회가 유지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렇죠.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뭐 표결의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만들었지만 유정회는 나름대로 정당처럼 움직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공화당보다 더한 대통령 직속 거수기들에 불과했죠. 국회는 완전히 무력화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 시절의 국회는 정당사로 논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정당이라고 부를 만한 조직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제 그 나중에 5공화국이 출범, 전두환의 또 역시 그 두 번째 군사정변, 그 군사 쿠데타 이후에 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동시에 공화당이 해산되죠. 그때 그 해산되면서 5공화국의 민주정의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민정당. 이거는 예, 민정당이죠. 이거는 자유당과 공화당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려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대로 유지가 됐고 공화당 출신이 그대로 민정당에 들어갔고 또 공화당하고 민정당하고 어떤 정체성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네요. 계속 이어져 왔고. 똑같아요. 방식도 비슷하고. 같은 군인 출신이고. 예. 물론 이제 4공화국에서 5공화국으로 헌법도 바뀌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전두환은 자기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 과정 전체를 거의 박정희 과정을 복사하듯이 뺏깁니다. 그러니까요. 예. 거의 똑같이 했기 때문에 당조차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아주 유사하게 생깁니다. 그 심지어 전두환은 한술 더 떠서 그 공화당 시절에도 야당, 신민당은 있었거든요. 그 전두환은 민정당 시절에 민주한국당이라는 그 관제 야당을 만듭니다. 유치송 총재 있으셨던. 와, 야당까지 나중에 이제 뭐 이민우 뭐 이렇게 나오고 야당까지 만들어 버려요. 이러니 뭐 이건 정당사에서 암흑기인 거죠. 정당이 없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민주정의당은 나중에 이제 87년 6월 항쟁을 거치고 나서 그래도 노태우가 또 당선되는 해괴한 일을 당하게 되면서도 그때까지 민정당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그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가장 황당한 사건이 3당 합당. 3당 야합이라고도 하죠. 3당 야합이죠. 예. 그 유권자들을 그 당황해서 너무 당황해서 뭐라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사람들을 모두 패닉에 빠뜨린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민정당은 민주자유당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고 그때부터는 뭐 그러니까 당을 해산하고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당명 개정이에요. 그러니까 민정당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민주자유당 다음에 신한국당 다음에 한나라당 다음에는 이제 새누리당이 되니까 새누리당 그 민정당에서 출발해서 새누리당까지 오는 과정에는 3당 합당이라는 사건 하나밖에 없고 당이 해산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공화당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거죠. 공화당은 한번 해산되고 다시 민정당이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똑같으니까 이 공화당에서 시작된 역사는 오늘날 새누리당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네요. 전혀 변수가 없네요. 예, 뭐가 변화하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유일하게 한 번 변화 비슷하게 한 게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통일민주당이 합당했다. 이거밖에 사실 없어요. 야당과 여당이 합당했다는 것은 세계 역사사에서도 그런 유래는 참 찾기 힘들지 않아요? 아유, 뭐 우리나라에 뭐 역사에 없는 일이 뭐 한두 개. 굉장히 독창성이 강한 민족이에요, 우리는. 저는 그때 당시에 그 대학생들이 붙이고 다녔던 스티커가 바로 네. 그거였잖아요. 망국적 3당 야합. 민자당을 해산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뭐 나라가 망하진 않았으니까 약간 과도한 걱정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네요. 예, 뭐 망한 거야 별 빈배 없죠. 그러니까 이제 자유당 시절만 빼고 63년 이후 오늘날까지 민주정부 10년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간을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한 당이 바로 공화당입니다. 네. 그 정당들 세트의 원조가 공화당이고 그때 이미 모든 틀이 만들어졌다.
그 이러니까 대한민국 정당사가 재밌을래야 재밌을 수가 없어요. 전혀 재미가 없네요. 황당한 재미는 있죠. 근데 이런 당들이 여당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느냐. 그러니까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여당이 된 거냐. 결코 아니거든요. 개인의 정치적 집권 야욕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정당이잖아요. 공화당이 그랬죠. 민정당이 똑같이 그랬죠. 그 다음에 민정당이 지지율이 나빠지고 뭐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지고 하자 3당 합당이라는 수를 통해서 네. 다시 또 지지율을 끌어올렸죠. 그 이후로는 이게 여당이라는 관성 때문에 계속 지지를 유지하면서 오늘날의 새누리당이 과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름만 계속 바꾸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새누리당이 이렇게 유지되는 과정도 결국은 뭐 지역구도 이런 거에 힘을 의존하고 있는 거고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편파적인 선거로 인해서 지지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싹 털어버리고 깨끗하게 진짜 공평하게 다시 선거를 했다면 과연 새누리당이 전체 국민 유권자의 몇 %의 지지를 받겠느냐? 지역 감정도 없이. 뭐 지역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공평하게 공정한 선거를 한다면 저는 결코 50% 넘지 않는다. 근데 왜 그들이 계속 국회에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나라 정당사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거를 해결하시면 물뚱님이 저랑 여기 앉아있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냥 역사에서 그렇게 보인다는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럼 뭐 삼선 개헌도 하고 뭐 유정회 같은 것도 만들어 보고 뭐 하고 싶은 건 다 한 거죠. 우리나라 권력자들은 야당과 합당을 한 것도 참. 그러니까 아니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말씀이 가장 저는 올바른 표현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정당사가 이렇게 참담한 것만은 아닙니다. 영광의 역사도 있어요. 이 진짜 이 참 그런 정당들이 시리즈로 쫙 이어지는 와중에 이 정당들의 목숨을 걸고 저항한 정당들이 역시 또 세트로 있습니다. 그 얘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바로 민주당의 역사, 민주화 운동의 역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야, 참 드디어 이제 민주당이 힘드네요, 나오네요. 근데 민주당의 역사를 얘기하려면 기껏 해가지고 이제 80년대까지 왔잖아요. 다시 이제 50년대 또 가야 돼. 역사를 지금 엄청 뚫고 왔더니 제가 지금 한 60살 먹었어요, 지금. 이거 시리즈 시작할 때 그 예고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셨어요. 뭐 정당사를 다룬다 그러면 삼국시대부터 하는 거 아니냐. 그래. 삼국시대까지 안 가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반복하면 돼요, 반복하면. 해방대로 몇 번 올라가면 됩니다.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민주당은 저한테는 사실상 보통 명사인 것 같아요. 저는 좀 고유명사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이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이 이름을 하도 많이 바꿔가지고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그냥 민주당으로 통칭하는 거죠. 이 민주당류, 민주당 쪽이야, 민주당 아류야,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질 때부터 사실 야당이라는 것만 알았고 너무너무 많은 이름들이 나와요. 뭐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뭐 꼬마민주당, 열린우리당 너무너무 많은데 그냥 제 머릿속에 그냥 민주당 하면은 야권. 야권이죠. 그쵸? 야당의 대명사가 돼버린 거죠. 민주당 하면. 근데 이제 그게 당의 이름을 많이 바꾼 것도 있긴 하지만 민주당도 꾸준히 역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야당 하면 떠오르는 게 민주당이 되는 거죠. 네. 관습적으로. 만약 민주당이 그 역사가 막 장기간 끊었다거나 없어졌다거나 막 이래버리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못 해주겠죠. 민주당도 그 공화당의 역사 못지않은 장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공화당보다 더 먼저 시작을 하죠. 왜냐? 그 시작이 바로 한국민주당, 한민당이거든요. 해방 이후 바로 생겼죠. 한민당보다 더 빨리 생긴 정당에 준하는 조직은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굉장히 빨리 생긴 정당입니다. 1945년 9월 16일 해방 직후 딱 한 달 만에 창당이 됐고요. 그 전에 뭐 좀 짜잘한 정당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려민주당, 조선민족당, 한국국민당 등이 이제 다 통합돼서 만들어지는데 저런 정당들은 사실상 정당을 만드는 과도기 정당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정당들이 그 해방 이후에 정당이 난립해서 너무 많으니까 이게 어떤 문제를 유발하냐면 정당 이름을 짓기가 힘들어요. 안 쓴 게 없어. 심지어 굉장히 최근에 생긴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있죠. 네. 국민의당도 있었어요. 그 정말 의외인데요. 뭔가 국민의당은 뭔가 좀 참신한 이름이라고 현대적인 생각했는데. 네이밍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은 없었죠? 더불어는 처음이에요. 더불어라는 네이밍 참 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고르다 보니까 없는 게 없으니까. 그분이 왜 그거 카피 전문으로 하시던 분이 뭐 그러니까 좀 이건 뭐랄까 정치적 용어가 아닌
그 형용사 같은 거 아니 부사죠, 그 부사죠. 예. 부사죠. 부사를 붙인 정당 이름을 지으셨어요. 근데 그 한국민주당, 한민당의 정체성이 오늘날 민주당 그 더불어민주당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의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거기에서 정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탐탁한 정체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면면이 그 네. 참여 인사들이 조금 그랬다는 그래서 말씀이시죠. 그 별로 이렇게 한민당이 우리의 선조다, 우리의 원조다 이런 얘기를 좀 꺼리시는 것 같아요. 뭔가 좀 구린 데가 있으신가 보죠. 구린 것까지는 아닌데 뭔가 좀 약간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역사는 역사고 그건 사실이에요. 오늘날 민주당의 원조는 한민당이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민주당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좀 피하고 싶겠지만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은 한민당의 정체성과 크게 다르잖아요. 그 아주 일찍 창당되면서 그때 합류한 사람들이 초대 당수 송진우. 송진우. 송진우 모호한 사람이죠. 어찌 보면은. 뭐 민족주의 진영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냐 1년 뒤에 돌아가세요. 암살 당합니다. 암살. 드디어 나오네요. 그 이 시대는 뭐 암살이 뭐 그냥 두 번째 당수가 장덕수. 장덕수. 역시 또 금방 암살 당하십니다. 초대 2대 당수가 다 암살 당했어요. 이때는 그 자연사에 따르면 좀 다시 보게 돼요. 일을 제대로 안 했구만 이렇게 된 거죠. 열심히 안 했군. 정치 생활 열심히 안 했군. 이렇게. 아 근데 저 암살 당한 분들 얘기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하면 안 되는데. 네. 저는 이분들 나름대로 그러니까 국가를 건립하는데 몸을 바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네. 시작부터 파란만장하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약간 경망스러웠던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과드립니다. 한민당의 정체성은 보수적 자유주의 정당입니다. 거기다가 그 정당을 구성하고 있는 실체들은 부르주아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부르주아라는 게 나쁜 뜻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들이다, 지주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당을 주도하던 송진우, 장덕수뿐 아니라 윤보선, 김성수, 조병옥 다 하시잖아요. 네. 이름 다 들어봤잖아요. 다 나왔었던 쟁쟁한 인물들이죠. 위인들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쟁쟁하려면 돈이 많아야 돼요, 일단. 근데 사실 이 당시는 농민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 지주 출신이라는 그렇죠. 거죠. 정치를 예. 하려면은 뭔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해야 그렇죠. 하는데 예. 지금처럼 뭐 중간에 엘리트 뭐 화이트 칼라가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주 출신에 뭐 김성수 씨 같은 경우는 뭐 고려대를 설립했고 동아일보 신문도 하시고, 갖고 있고 조병옥은 뭐 경찰 조직을 장악하고 막 뭐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윤보선 대통령이죠 말하자도. 네. 쟁쟁한 보수 정치인들이었고 뭐 이들처럼 이제 일제 때 돈을 많이 모았던 전통적인 부유층 지주들이 주도하고 또 주 지지층이었습니다. 그들의 재력으로 그들의 아들들이나 자식들은 다 해외 유학을 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지방과 엘리트 지방은 연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엘리트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주 엘리트 정당이라는 표현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건 말하는 거죠. 정체성을 그대로 예. 밝혀주는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봉암의 농지개혁을 싫어해요. 왜 우리 재산을 넘보냐. 땅을 빼앗겼다는 게 참. 예, 이거는 어떤 본능적인 반감 같아요. 물론 어떤 사상적인 면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건국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또 농민들을 먹고 살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토지 개혁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흔쾌히 동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몇 명은 그랬겠죠. 몇 명의 선각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실제로 했겠죠. 본인이 직접 나눠준 사람들도 그렇죠. 있었잖아요. 포기하고 예. 직접 나눠준 사람도 있어요. 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비율은 많지 않습니다. 그 자신의 땅을 빼앗기는 게 아주 원통하고 분통해서 땅을 치던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조봉암을 그렇게 싫어하게 되는 거죠. 조봉암을 싫어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그겁니다. 조봉암이 공산주의자다. 근데 조봉암은 공식적으로 전향한 공산주의자입니다. 네. 조선공산당을 뭐 인천 쪽에서 창당까지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지만 나중에 신익희 대신 이제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하는 내용도 나오죠. 네. 해방 직후 정부를 수립하고 의회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이 한민당 세력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근데 그 방향이 그 굉장히 이승만과 노선이 같아졌어요. 이승만과 이렇게 처음부터 친한 거 아니었는데 일단 그 신탁 통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초반부터 반탁 진영에 합류를 했고 이 신탁 통치 얘기도 자세히 한번 하면 재밌는데 신탁 통치 문제가 이렇게 꼬인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동아일보의 오보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신탁과 얘기입니다. 반탁이 예. 마치 반대예요, 애국은 반대. 그렇죠. 반대더라고요. 예, 완전히 반대 내용인데 그 동아일보는 그거 진짜 역사 앞에 사과해야 될 만한. 아이 뭐 어디 가겠어요 그런 신문이. 죄송합니다 동아일보 임직원 여러분. 네, 동아일보 디스하셨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
반탁 진영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이승만이 내세운 게 또 그거죠.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통해서 단독 정부를 수립한다. 이승만의 단정론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 적극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구 세력이나 뭐 기타 이제 어떤 민족주의 세력이나 임정 세력 쪽에서도 또 건준 쪽도 남북한 네. 이렇게 연계를 해야 된다. 동시에. 좌우 합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유일하게 단정론에 동의한 게 이승만과 이 한민당 세력이었어요. 그럼 이분도 공산주의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정확히 보면 노선이. 굉장히 강력한 반공주의자들이죠. 그렇죠. 공산주의를 되게 싫어하는 거죠. 지주잖아요, 지주. 지주. 명확한 거죠. 지주가 공산주의를 좋아할 수가 없죠. 아 참. 그 북한에서 토지 개혁했던 무상몰수 무상분배했다는 얘기 듣고 막 피를 토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절대 저러면 안 돼. 막 그러면서. 그래서 이승만하고 더 가까워졌을 수도 있죠. 그러나 초반부터 순탄치가 않습니다. 재헌의회 소집할 때부터 이승만과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의석도 많이 잡았는데 그때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해주면서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네. 총리를 내놔라. 나눠 먹기 했는데. 주기로 했는데 안 줘. 내각 자리 내놔라. 주기로 했는데 안 줘. 계속 이승만한테 뒤통수를 맞아요. 이승만이 싫어요 해서 모인 분들 아니에요? 아니 원래는 이승만 괜찮아요 하고 모였는데 하도 이승만한테 사기를 당하니까 다 반 이승만파가 돼버린 거예요. 이승만만 싫어한다면 너도 나도 다 모여라 이런 게 그러면서 거죠. 응. 이승만한테 워낙 호되게 당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지간히 좀 약간 진보나 좌파들하고 막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이승만만 거꾸로 틀 수 있다면 누구하고도 손을 못 잡으랴. 근데 이제 친 이승만계의 어떤 한민당 세력도 반 이승만계로 돌아서게 된 이유가 이승만이 그런 식으로 배신의 정치를 너무 잘 많이 해서. 그러니까 이 본질이 여기부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떤 정책과 어떤 철학을 공유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그렇죠. 이승만이 싫어요 해서 모인 거 아니에요. 서로 뒤통수 맞고서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다분히 저거죠. 이권에 의한 연대라는 네. 거죠. 이권에 의한 연대는 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는군요. 근데 강해요. 이권에 대한 연대만큼 강한 연대가 없어요. 아 인정해요. 안 없어진다니까 그건.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는 모양이에요. 화합이 안 되고. 당연하죠. 예. 그러면서 그 이승만한테 이제 뒤통수를 맞았다. 그러면서 정권 비판에 앞장서기 시작을 하고 주도적인 세력이 크니까. 네. 그러면서 결코 원하지 않았던 야당성이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정권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민당이 바로 49년으로 넘어가면서 민국당으로 합당되면서 한민당이라는 이름은 사라져요. 그 민국당은 다시 그 원래 이제 민주국민당이라는 당이었는데 49년 2월에 창당되었고 한민당의 정통성을 그대로 계승했고 민주당의 실질적인 직계선조입니다. 이때부터는 초대 당수가 신익희. 예, 그 대선 출마했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분. 네. 예. 그리고 민국당이 6.25 전쟁 과정을 통해서 그 전쟁 내내 부산에서 있었던 임시의회에서 야당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때 뭐 이승만 자유당 얘기할 때 많이 나왔죠. 네. 터무니없이 황당한 사건들, 뭐 헌병이 와서 막 잡아가고 버스에 태워가고 뭐 거기서 계엄령 선포하고 막 뭐 강제 뭐 부산 구락부 사건 뭐 이런 거 터지고 막 뭐 그러던 시절의 야당이었어요. 뭐 이런저런 역할도 많이 했죠. 민국당이.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이승만이 점점 욕심을 더 내게 되자 야권을 더 확대 개편하면서 그때 이제 55년 9월 19일에 민주당으로 확대 개편이 됩니다. 민주당 그때 야권 통합당이라고 얘기했던 게 네. 4.4.5입 개헌 때문에 충격을 먹고 또 충격을 받고 계속 그 이승만을 당하면서 세력이 커져요. 그 이승만이 싫어요가 또 모인 거예요. 김영삼도 이승만이 싫어요가 모였잖아. 여기. 그 이승만의 권력 연장을 위한 무리한 행보에 반발한 그 자유당 탈당파들이 또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점점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그때 이제 그 한민당 계열, 민국당 계열 그리고 뭐 자유당 탈당파 거기에 또 합류한 세력이 뭐 의미는 있죠. 정당들이 아니고 흥사단이라고 사회단체. 우익단체. 예, 지금 우익단체. 보수적. 그렇죠. 예, 보수적 단체죠. 그 단체가 같이 합류해서 민주당으로 확대 개편되는데 세력이 상당히 커지죠. 의석 점유율도 쑥 올라가고. 그러면 뭐야? 자유당을 못 막는데. 모자르죠, 그걸로. 그때 이제 그 얘기 나왔던 80세 노인 이승만 면천에서 이제 삼성 개헌 안 된다고 개헌 불가 했던 그 김영삼이 들어오고 이때 제가 그 지난 회에 김영삼이 왜 신파가 아니고 구파가 됐는지 네. 뭐 그런 얘기를 얼핏 말씀드렸잖아요. 장택상 시절이었던. 원래 그러니까 자유당을 탈당해가지고 민주당에 와서 민주당 창당 발기인 33인 중에 한 명의 이름을 넣어요. 20대 정치인이 20대 그렇죠. 예, 20대 말에
새파란 게. 그 할아버지들 사이에서. 그것도 구파로. 예,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먼저 심파를 접촉을 합니다. 그때 심파의 리더가 장면이었어요. 근데 장면을 보고 꽤 크게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사람을 보는 눈이 좀 있었던 건지 조금 모르겠어요. 논란에. 그 장면을 보고 실망해서 심파에 합류하지 않고 오히려 구파의 리더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병옥 씨라든가 유진산, 네. 유진산하고는 계속 한참 같이 하죠. 뭐 유진산 파동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었고. 그때 정치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 유진산파, 반유진산파, 참 어렵더라고요. 유진산 파동은 별거 아닙니다. 유진산이 그 당원들은 다 그 사람이 어디 지역구에 출마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비례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욕바가지로 본 거 비슷하잖아요.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이름들을 중간에 개명들을 하셨나 싶어요. 동일한 인물이 계속 나와요. 보면 얼굴만 바꾸고 이름만 바꾸고 또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어쨌든 조병옥은 그 장택상계라는 거 알고 김영삼의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고 김영삼은 구파의 핵심 인물이 됩니다. 또 김영삼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이제 58년에 치러진 제4대 총선에서 자기 본거지인 거제도를 떠나서 부산으로 진출하는데 낙선합니다. 거기서 떨어져요. 그래도 이때 젊은 나이 30대죠. 30대죠. 예. 근데 그게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낙선한 그 부산에서의 그 제4대 총선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부정선거였어요. 그 증거가 막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 투표함이 뭐 10몇 개가 됐었을 텐데 그중에 상당 부분에서는 김영삼이 7대3 정도로 앞서요. 근데 반이 안 되는 투표함에선 그 정도라면 아무리 지지율이 없어도 한 20, 30%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뭐 김영삼 표가 뭐 7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투표함 바꿔치기 당하는 거지. 그러네요. 그래서 김영삼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그 법원에 제소를 합니다. 뭐 아무 없었어요 성과가. 법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자유당 때니까. 자유당 때니까. 그야말로 정말 자유당 때. 그러니까 부정선거하면 자유당이죠. 그 자유당 부정선거의 상징. 따라올 자가 없어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자꾸 얘기잖아요. 부정선거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선거는 자유당 때 이미 완성되었다. 우리는 그걸 반복할 뿐이다. 그때 제4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뭐 그렇게 극심하게 부정선거가 치러지는데도 불구하고 233석 중에서 79석을 얻어서 제1야당이 되는 거죠. 예. 그 4.19 직후에 5대 총선이 다시 이제 실시가 되고 김영삼은 다시 당선이 됩니다. 뭐 그때는 부정선거가 없었을 테니까. 네. 예. 그때 이제 56년 대선에서 신익희 장면을 정 부통령 후보로 출마시켰고 신익희는 사망했고 장면이 부통령이 당선되는데 4.19 직후 이제 민주당이 뭘 잘해서 스스로 뭘 잘해서 집권당이 된 거라고 볼 수는 없죠. 그 혁명의 주체 세력도 아니었고요. 그렇죠? 그럼요. 예. 따라다닌 거죠, 그냥. 우리 저 부정선거에 당했어요. 우리 불쌍해요로 막 울고 다녔겠죠. 사람들이 열받아서 이제 막 뒤집어 엎은 건데 4.19가 발생하면서 5대 총선, 4.19 이후에 치러진 5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정권을 주섰죠. 5대 총선에서 양원제가 부활되었는데 이제 이때 헌법이 개정되고 제2공화국 헌법이고 양원제는 사실 그 50년대 벌써 이승만 정권에서 만들었어요. 그 좀 되게 생소해요. 그 민의원, 참의원이라는 그 두 개의 의회를 설치하는 건데 그러니까 상원, 하원 같은 거. 그렇죠. 전형적인 상원, 하원이죠. 민의원이 하원이고 그 참의원이 상원이에요. 그걸 따서 만든 건데 뭐 실제로 이승만이 개헌을 하면서 양원제를 설치했는데 자유당이 그냥 참의원을 구성을 안 한 거예요. 투표를 안 해버린 거야. 헌법에 하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끌다가 4.19 때 내각 책임제 되면서 양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4.19 직후에 선출된 양이 5대 총선에서 민의원은 하원의 성격이고 소선거구제로 선출이 되는데 의석수가 233석. 그리고 참의원은 상원이고 대선거구제로 선출된 그러니까 한 지역구 되게 큰 거죠. 그리고 거기서 뭐 2명에서 8명까지를 뽑습니다. 전체 의석수가 58석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뽑는 거죠. 그 4.19의 직접적이 5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그 민의원 233석 중에서 175석을 압도적인 과반을 먹게 되고 완전히 야권의 승리네요. 야권의 쓸어버린 승리. 거죠. 예. 그리고 그 심지어 참의원까지도 58석 중에 31석을 얻어버립니다. 과반이 넘은 거죠. 참의원은 그러니까 뭐 나이 좀 많고 사회적 신망이 높고 막 이런 사람을 뽑는 건데도 그것도 무조건 과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정권을 확보한 거죠.
이런 일을 앞으로 저희가 또 볼 수 있을까요? 살아생전에? 글쎄요. 뭐 저는 정치에 있어서 예언은 불가능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예언 잘하시잖아요.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물펠레라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건. 물 문어라는 말도 있던데.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입니다. 불가능한 일은 하나도 없죠. 언제 무슨 일이 생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게 정치고 괜히 예언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들려주는 거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지금 내일 당장 소행성이 충돌해서 인류가 멸종할 수도 있는데 무슨 예언을 합니까? 좀 약간 과장된 이야기였고. 네. 하여간 그렇게 드디어 민주당이 뜻하지 않게 본의 아니게 집권을 하게 되는 4.19의 결과로. 그래서 아까 물뚱이 말씀하신 4.19 혁명의 의미를 절대로 폄훼하지 말아야 될 그럼요. 것이 예. 정말 끝이 안 보일 것 같았던 자유당이 끝나고 그게 어딥니까 그게. 그 혁명으로 인해서 예. 이 야당한테 정치의 기회를 준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정치의 기회를 줬고 네. 저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어디에 있냐면은 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네. 우리들이 마음을 먹으면 정권을 바꿀 수 있다라는 자긍심을 심어준 점. 정말 대단하네요. 예. 요즘에 유권자들의 마음에 그런 게 좀 약간 부족해진 것 같아서 이렇게 약간 좀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느낌이 많은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이게 그냥 헌법이라는 종이 쪼가리에 써 있는 공허한 문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유권자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언제든지 모든 유권자들이 설득된 순간에 정권은 아주 쉽게 바뀝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 정치를 봤을 때 사람을 보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떠나게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근데 그걸 또 필연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고 그동안 저희 한국 정치가 지금 정당사를 보면서도 보면은 계속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나와서 그 사람에 대한 호불호 아까 이승만이 좋아요 싫어요처럼 이런 것들이 있었던 전통이 남아서 그런지 저도 그런 면이 남아 있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본성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바라보는 입장이라면은 그 정치인 한 명의 행동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이지 않는가. 네. 전체적인 판을 보고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 좀 크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누구 어떤 정치인 지지한다고 지지자들끼리 싸우지 마세요. 왜 서로 욕하고 싸워? 다 똑같은 우리 사람들인데. 요즘도 그러세요? 요즘도? SNS 보세요. 맨날 저도 옛날에 많이 싸웠는데 이제 지겨워서 못 싸우겠어. 저는 그렇게 요즘은 그렇게 마음에 드는 정치인이 없어서 누구를 편들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도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민주당이 한민당의 역사에서 시작돼가지고 자유당 시대를 겪어내고 물론 민주당도 노력 많이 했죠. 네. 산전수전 다 겪었고 고생 많이 했고 4.19 혁명을 겪고 나서야 드디어 집권을 하게 되었다라는 데까지 하고 드디어 집권을. 예. 다음 시간에 그래봤자 뭐 집권해봤자 1년도 못 갔잖아요. 암흑기, 정당사의 암흑기에 접어들었을 때 민주당의 후손들이 어떤 일을 해왔는가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원고 분량으로 봐서는 결국 이 시리즈는 7부로 늘어난 걸로 7부로. 제 맘입니다. 독재를 하시네요, 독재를.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얘기를 뺄 게 없는데 어떡해요. 예. 오늘도 함께 수고해주신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 홍수아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